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서울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냉혹한 공기로 가득했죠.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뉴스마다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팍스를 든 직장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그때 경도 토청 개발국에서 일하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실 거죠? 제 이름은 배상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상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생 상민이의 유학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미국 유학, 그것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기뻤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장학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생활비, 항공료, 온갖 잡비까지 계산하니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고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상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고민수 과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부터 옆에서 챙겨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동생 유학 이야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모두요. 고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신성철 의원님 알지? 그분이 지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대. 간단한 심부름 몇 번만 해주면 꽤 쏠쏠한 사례비를 주신다고 하더라고. 신성철 의원.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의 차기 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분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생 얼굴이 떠올랐어요. 상민이의 환한 웃음,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던 모습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한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전달하고 서류를 건네받고 금액이 적힌 장부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죠. 금액이 너무 컸고 거래 방식이 너무 은밀했습니다. 저는 몰래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에 파일을 복사하고 장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제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5일 오후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장부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한 사업 자금이 아니었어요. 불법 정치 자금, 뇌물, 횡령된 개발비였습니다. 신성철 의원과 고 과장님, 그리고 몇몇 고위 공무원들이 엮인 거대한 비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무심코 연루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이걸 폭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누구한테? 검찰? 언론? 아니, 그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비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미진. 제 약혼녀였고 신성철 의원의 딸이기도 했죠. 미진이는 착했습니다. 정직했고 옳은 일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함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서둘러 메모를 남겼습니다. YMJ 97만 1215. 유미진의 이니셜과 오늘 날짜였어요. 만날 약속을 정했다는 암호 같은 표시였죠. 그리고 서류 가방에 장부 사본과 플로피 디스크를 챙겨 넣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인사도 건넸죠. 상현아, 벌써 가? 오늘 회식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밤 9시 저는 구청사 별관 앞에서 미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건물은 을씨년스러웠죠.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미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상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여기서 만나자니.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사본을 꺼내 보여줬죠. 미진아, 이것 좀 봐. 내 아버지가 신 의원님이 연루된 필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여하게 됐어. 이걸 폭로해야 해. 미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상현아. 이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이건 범죄야, 미진아.
우리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저는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상현아. 난 할 수 없어. 그녀는 제 손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둘의 관계를 끊겠다는 표시였죠.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현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고민수 과장님이 서 계셨죠. 그분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요. 17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가을, 저는 서울중앙지검 미제 사건 전담팀 소속 한도경 검사였습니다. 35세, 검사 경력 8년 차였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검사님, 경도토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구청사 철거 중에 이상한 물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벽 속에서 금고가 나왔습니다. 녹슬어서 거의 망가진 상태인데 안에 오래된 서류와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있더라고요. 1997년 자료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997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해는 제게도 특별한 해였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존경하던 선배가 갑자기 실종됐던 해였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도도청 구청사 별관,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낡은 건물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했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인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이 뜯겨나간 자리에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크기는 A사 용지만 했고 표면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죠. 금고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서류철과 플로피 디스크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죠. 선배. 배상현 선배였습니다. 대학 경영학과 선배였고 제가 학생회 활동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분,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분이었죠. 그분이 1997년 12월에 횡령 혐의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죠.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만에 선배님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대부분 암호화된 내용이었고 플로피 디스크에는 파일이 저장돼 있었죠.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거 복원 가능할까요? 포렌식 팀장은 디스크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볼게요. 17년 된 물건치고는 상태가 괜찮네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원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곧바로 포렌식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에 펼쳐진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19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돈의 흐름이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이름은 없었어요. 암호처럼 알파벳과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비자금 장부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련자들을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배상현 선배의 가족부터 찾아야 했죠. 다음날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한도경 검사입니다. 배상민 씨 맞으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상현 선배의 동생 상민이었죠. 형 얘기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끝난 일이에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금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민 씨는 커피를 내오며 입을 열었죠. 형은 돈이 절실했습니다. 제 유학 때문이었어요. 미국 대학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요. 고 과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민수 과장님요? 형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고민수. 당시 개발국 과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 뒤로는요?
12월 15일 저녁에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상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찰은 형이 횡령하고 도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형이 당시 만나던 사람이 있었나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유미진 씨요. 신성철 국회의원 딸이었죠. 신성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유미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한도경 검사입니다. 배상현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냉담하게 말했죠. 17년 전 일을 왜 지금 다시 묻나요?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배상현 씨가 남긴 장부와 암호화된 파일이요. 저는 YMJ97만 1215라고 적힌 메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YMJ는 당신 이니셜 아닌가요? 유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죠. 모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배상현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당신을 만났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헤어지자고 통보했을 뿐이에요. 왜 헤어졌죠?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상현이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저희 집안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배상현 씨가 당신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유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비서가 배상현 씨한테 사업상 심부름을 시킨 적 있죠? 인정하십니까? 유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아파트를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는 걸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미진의 반응, 상민 씨의 증언, 그리고 장부의 암호들이 뒤엉켜 있었죠. 정리해보자.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배상현, 고민수 과장, 신성철 의원, 유미진. 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고민수 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배상현 선배를 비리에 끌어들인 사람이었고 신성철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죠. 저는 그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 송도의 고급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은퇴한 공무원치고는 너무 좋은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한도경 검사입니다. 고민수 씨 맞으시죠? 고 과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검사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들어오시죠. 거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소파, 카피상 그림들, 대리석 테이블.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배상현 씨 기억하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고 과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제 부하 직원이었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까웠습니까? 좋은 청년이었어요. 성실하고 똑똑했죠. 제가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고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연기가 너무 과하다고 느꼈어요.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장부가 안 맞았습니다. 개발 사업비 중 일부가 사라졌고 배상현이가 마지막으로 담당했었죠. 그날 저녁 급하게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야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요. IMF 시기라 일이 많았거든요. 몇 시까지 계셨죠? 밤 10시쯤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 완벽했고 17년 전 일치고는 너무 자세했습니다. 배상현 씨를 아들처럼 아꼈다고 하셨는데 그가 사라진 뒤 찾아보려 하지 않으셨나요? 고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경찰도 수사했지만 결국 미제로 남았지 않습니까? 신성철 의원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질문이 나가자 고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죠. 왜 그걸 물으십니까? 배상현 씨가 신 의원 관련 일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업상 심부름 정도였을 겁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고민수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모든 걸 샅샅이 뒤졌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내용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민수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3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송도주택, 제주도 땅, 강남 오피스텔. 총액이 15억 원이 넘었죠. 공무원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자금 출처는요? 명목상으론 친척한테 빌렸다고 돼 있는데 그 친척이 신성철 의원 처남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997년 개발 사업 서류 찾아주세요. 신성철 의원이 관여한 프로젝트 전부요. 그날 밤 저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1997년 경도 지역 재개발 사업 신성철 의원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예산은 200억 원 규모였고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개발 사업 서류와 대조했습니다. 하나씩 맞춰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돈의 흐름이 개발 사업비에서 빠져나간 시점과 똑같았죠. 비자금이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상현 선배가 목숨 걸고 남긴 장부는 신성철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증거였던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확인 계좌를 추적했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죠. 며칠간의 불면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빠져나간 돈이 최종적으로 고민수와 신성철 의원 측근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물증이 필요해. 저는 다시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구청사 별관 철거 현장이었죠. 철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혹시 이 주변에서 다른 물건 나온 거 없습니까? 저는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글쎄요, 폐기물이야 많이 나왔는데. 가방이나 서류 같은 거요. 아, 그러고 보니 지하 배관로 쪽에서 뭔가 나오긴 했는데요. 쓰레기인 줄 알고 폐기 더미에 쌓아뒀습니다. 저는 곧바로 폐기 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먼지투성이 물건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죠. 녹슨 파이프, 부서진 의자, 깨진 유리 조각들. 그때 뭔가 손에 걸렸습니다. 가죽 조각이었어요. 낡고 찢어진 가방의 잔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가방 안쪽을 뒤지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에 잡혔거든요. 신용카드 조각이었습니다. 반쯤 찢어졌지만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유미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건 유미진이 그날 밤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배상현 선배가 실종된 바로 그 장소예요. 저는 증거를 챙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어요. 장부, 비자금 경로 현장 증거.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배상현 선배는 어디로 갔을까? 정말 도주한 걸까? 아니면? 저는 오래된 출입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경도 도청 본관 출입 기록이었죠. 야근했다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고민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입실, 오후 10시 퇴실.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세부 기록을 뒤졌습니다. 층별 이동 기록, 카드키 사용 내역 모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후 8시 50분 고민수의 카드키가 후문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다시 후문에서 입실 기록이 찍혔죠. 40분간의 공백이었어요. 야근하면서 밖에 나갔다고? 저는 후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구청사 별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죠.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고민수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배상현 선배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각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고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영장을 들고요. 고민수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17년 전 배상현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고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미 다 조사받았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밤 9시 당신은 사무실에 없었죠. 고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고민수를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1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커피 드릴까요?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끝냅시다.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17년 전에도 바쁘셨죠. 야근까지 하시면서요. 저는 출입 기록을 그의 앞에 펼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야근하셨다면서 오후 9시에 후문으로 나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고 과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을 겁니다. 기억도 안 나요. 40분이나요? 담배 한 갑을 피우셨나 봅니다.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토청 본관과 구청사 별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죠.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왕복 2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날 밤 별관에 가셨죠?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고 과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단 그를 돌려보내고 더 큰 물고기를 낚기로 했죠.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르겠습니다. 고 과장은 후다닥 조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신성철 의원을 압박할 차례였습니다. 신성철 의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자 지역 유지인 그를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신 의원이 지검으로 왔습니다. 60대 중반, 잘 빗어넘긴 머리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한 검사, 바쁜 사람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1997년 경도 지역 재개발 사업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주도한 사업이었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억 원 규모였죠.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신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됐어요. 저는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날짜와 금액이 개발 사업비 집행 내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이죠. 신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작된 증거 아닙니까? 배상현 씨가 남긴 겁니다. 17년 전 구청사 별관 벽 속에 숨겨둔 금고에서 나왔어요. 배상현? 그 횡령범 말입니까? 신 의원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카드를 꺼냈죠.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양심적인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찢어진 신용카드 조각을 증거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딸 유미진 씨 명의 신용카드입니다. 배상현 씨가 실종된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신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배상현 씨는 실종 당일 밤 유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비리를 담은 장부를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유미진 씨는 거절했고 이 카드를 찢어버렸어요. 관계를 끝내겠다는 표시로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카드가 실종 현장에 남아 있었을까요? 유미진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신 의원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건 우연일 겁니다. 제 딸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유미진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유미진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말하더군요. 배상현 씨가 12월 15일 밤 9시에 만나자고 했다고,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고요. 신 의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그 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거절했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배상현 씨는 왜 사라졌을까요? 정말 도주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입을 막은 걸까요? 신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동요가 보였어요. 고민수 과장 아시죠? 당신의 오랜 친구이자 공범입니다. 그가 1997년 이후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당신 처남한테 돈을 빌렸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고민수의 재산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대가입니다. 배상현 씨를 처리한 대가 아닙니까? 신 의원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곧 증거가 나올 겁니다. 고민수 씨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거든요. 저는 출입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9시 그는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40분 동안요. 배상현 씨가 실종된 바로 그 시각에요. 신 의원은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내 변호사를 부르겠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 의원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고민수를 24시간 감시하세요. 그리고 1997년 12월 15일 밤의 모든 기록을 다시 뒤지세요. CCTV 목격자 진술, 전화 기록까지 전부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님, 당시 별관 근처 편의점 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편의점 사장을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기억력이 또렷했어요. 그날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남자를 봤어요. 나이는 40대쯤, 안경 쓰고 코트 입었죠. 얼굴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봤어요. 토청 공무원이라던데. 노인은 고민수의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같아요. 별관 쪽으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민수 체포 영장을 청구했어요. 다음날 새벽 수사팀이 고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고민수 씨, 영장 집행합니다. 문 여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고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것 같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조사실로 돌아온 고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17년 동안 억눌렀던 진실이 터져 나올 때까지요. 배상현이가, 그 아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고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신 의원님 비자금 운반하는 일이었죠. 그 아이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고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날 밤, 유미진한테 거절당하고 돌아온 배상현이를 별관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장부 사본을 이미 숨겨뒀다고요. 고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신 의원님도 제 재산도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말리려다 밀쳤고 그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시신을 지하 배관로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처럼 꾸몄어요. 조사실이 고요해졌습니다. 17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었죠. 배상현은 당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를 배신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선배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껴준 아이가 저를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수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합니다. 매일 밤 그 아이 얼굴이 보여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별관 지하 보일러실 옆 배관로입니다. 콘크리트로 막아뒀어요.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철거가 거의 끝난 구청사 별관이었지만 지하 구조물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쿡가수 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옆 배관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손전등을 비추며 걸어가자 콘크리트로 막힌 벽이 보였어요. 여기입니다. 쿡가수 팀장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공명음이 달랐어요. 뒤에 공간이 있다는 증거였죠. 부숴보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릴 소리가 지하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선배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어둠 속에 뭔가 보였어요. 유골입니다. 쿡가수 팀원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상현 선배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갔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배님은 정말 여기 계셨습니다. 17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이곳에서요. 검사님, 이것도 있습니다. 팀원이 작은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YMJ. 진실을 밝혀지면 이 돈으로 상민이를 부탁해. 미안하다. 저는 쪽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선배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유미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요. 이분은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정직했던 분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진실을 택한 분이에요. 유해는 쿡가스로 이송됐습니다. DNA 감식 결과 배상현 선배가 확실했어요.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배상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민 씨 형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형이 정말. 네. 형은 끝까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도 남기셨어요. 저는 쪽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상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들 횡령범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형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었는지요. 고민수의 자백과 유해 발견으로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는 신성철 의원을 다시 소환했어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고민수 씨가 모든 걸 자백했고요. 신 의원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살인과는 무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고민수의 통화 기록을 펼쳤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밤 10시 15분 고민수 씨가 당신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신 의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민수 씨는 기억합니다. 배상현 씨를 처리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도요. 저는 조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잘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 의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냥 비리를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상현 씨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은폐에 가담했죠. 저는 비자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의 모든 돈이 당신한테 흘러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및 방조. 증거는 충분합니다. 신 의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 딸은 미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유미진 씨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저는 영장을 꺼냈습니다. 신성철, 살인교사 및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다음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7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국회의원의 비리와 살인 은폐. 모든 방송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상현 씨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리를 폭로하려던 용기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7년 동안 누명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범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저는 선배님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고 정직한 눈빛의 선배님이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며칠 뒤 저는 유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검사님, 상현이가 남긴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1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상현이가 용기를 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함께했더라면 상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라도 바로잡으세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유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이한테 빚진 거예요. 17년이나 늦었지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선배님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걸 아실까요? 선배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의는 느렸지만 결국 왔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은 고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신성철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기로 했어요. 증거는 완벽했고 증인들도 확보했습니다. 배상민 씨는 형의 유해를 인수했습니다. 장례식은 초촐하게 치러졌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대학 동문들, 옛 동료들, 그리고 저도요. 형은 영웅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다들 횡령범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형은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선배님의 젊은 얼굴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경아.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쿡가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님, 유해를 정밀 조사하던 중에 추가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의복 내부, 정확히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지만 복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쿡가스 연구원이 특수 처리된 종이를 보여줬어요. 피 빠른 잉크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의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이 확대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미진아,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나는 살아서 이 건물을 나가지 못할 것 같구나. 고 과장님이 나를 따라왔어. 눈빛이 달랐다. 무서웠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배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부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줘.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내 아버지가 연루된 것도 고 과장님이 받은 돈도 모두 기록돼 있어. 언젠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길 바란다. 상민아, 형이 미안하다. 내 유학을 보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장부 속 계좌에는 내가 모은 돈이 있다. 비리에 쓰이기 전에 빼돌린 증거금이야. 경찰이나 검찰이 찾으면 너에게 갈 거다. 그 돈으로 꼭 공부해라. 형은 항상 내 편이야. 저는 쪽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은 죽음 앞에서도 동생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진심을 전하려 하셨던 거예요. 계좌 추적해주세요. 저는 금융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니 숨겨진 계좌가 나왔어요. 1997년 12월 14일 배상현 선배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였습니다. 잔액은 3,500만원. 당시 동생 유학 비용으로 필요했던 금액과 거의 일치했죠. 이건 증거금입니다. 재무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보관한 것 같습니다. 범죄에 쓰이기 전에 확보한 증거였던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배님은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면서도 동생을 위한 돈까지 챙기셨던 겁니다. 횡령이 아니라 정당한 증거 확보였던 거예요. 배상민 씨한테 연락하세요. 이 돈은 그에게 갈 권리가 있습니다. 상민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정말 이런 걸 남겨두셨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복원된 쪽지 4본을 건넸습니다. 상민 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형을 의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횡령범이라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형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형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형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형이 원하셨던 일을 하세요. 상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원했던 대로 쓰겠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요. 저는 유미진도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에게도 쪽지 내용을 보여줘야 했어요. 이게 상현이가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유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복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현이는 끝까지 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유미진은 쪽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너무 비겁했어요. 상현이가 용기를 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무섭다는 핑계로 제 아니만 생각했어요. 유미진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상현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끝까지 당신을 아꼈어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유미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현이가 하려던 일을 끝내는 겁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주세요. 그게 배상현 씨가 바라는 일입니다. 유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든 게 갖춰졌어요. 저는 기소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피고인 고민수는 1997년 12월 15일 피해자 배상현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신성철은 범행을 방조하고 은폐에 가담했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진 속 선배님은 여전히 젊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마치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증거품 보관소에서 선배님이 남긴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였지만 거기 담긴 진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만들 때 선배님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언젠가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 용기가 대단하셨어요, 선배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배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배상현. 또박또박 쓴 이름이었죠. 그 옆에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1997년 12월 15일.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을 남기셨던 겁니다. 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제 이 장부가 법정에서 빛을 발할 차례였어요. 선배님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저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정의가 세워진다는 걸요. 선배님, 곧 만나 뵙겠습니다. 법정에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고개를 숙였죠. 재판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강했고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배상현 선배님의 용기가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 홀로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 용기가요. 저는 선배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사진 속 선배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재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싸움을 할 차례였죠. 2015년 3월 12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찍 법정에 도착했어요. 방청석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배상민 씨도 보였죠. 그는 형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다 끝나면 형한테 보고하려고요. 상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고민수와 신성철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어요. 특히 고민수는 17년 동안 짊어진 죄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사 한도경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비자금 조성, 배상현 선배의 용기,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까지요. 피해자 배상현 씨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리를 폭로하려던 정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고인들의 피자금 조성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17년이나 지난 자료입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모두 대조했습니다.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배상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형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제 유학 비용을 마련하려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형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민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을 가리켰습니다. 고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신성철은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 증인은 유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1997년 12월 15일 밤 배상현 씨를 만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유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상현이는 제 아버지의 비리를 담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함께 폭로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게 싫었고 제 삶이 파괴되는 게 무서웠어요. 유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상현이한테는요. 저는 신용카드를 찢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상현이는 죽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상현이는 살았을 겁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짊어질 죄입니다. 유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신성철 피고인이 사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고민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늦겨 배상현 씨를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신성철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죠. 이해했습니다. 증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 중이었습니다. 유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가다 들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수가 그날 밤 별관 쪽으로 급하게 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9시 5분이었어요. 네 번째 증인은 당시 도청 직원이었습니다. 고민수가 야근 중 자리를 비운 걸 기억한다고 했죠. 1시간 가까이 안 보였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니 화장실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고민수의 변호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배상현 선배가 남긴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죽기 직전 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동생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이 횡령범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상민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피고인들은 이런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피고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거와 증언이 계속 나왔어요. 고민수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손으로 밀쳤고 죽는 걸 방치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17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배상현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났어요. 신성철도 결국 은폐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비리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인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조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고민수가 보고했을 때 막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고민수,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고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신성철, 살인 방조 및 은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신성철은 눈을 감았어요. 피해자 배상현 씨는 횡령범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리를 폭로하려던 용기 있는 공무원이었으며 그의 명예를 회복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7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됐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방청석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배상민은 형의 사진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형, 들었어요? 형은 영웅이래요. 횡령범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선배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유미진도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법정 밖으로 나가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상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용서받으셨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배상현 씨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죠. 유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선배님 해냈습니다. 17년 걸렸지만 정의가 실현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선배님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도경아. 수고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상현 선배의 묘소를 찾았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업묘지였습니다. 하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저는 무릎을 꿇었죠. 선배님 왔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저는 판결문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무기징역이랑 15년형 나왔어요. 선배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고요.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7년이나 걸렸어요. 선배님이 혼자 감당하셨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석 위로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편히 쉬세요.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었는지, 얼마나 정직한 분이었는지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검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상민이었어요. 그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한테 보고하러 왔어요. 상민 씨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형, 나 미국 갈 거예요. 17년 늦었지만 형이 원하던 유학 가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이 남긴 돈으로요. 그 돈은 형의 용기였어요. 비리를 막으려고 증거를 지키려고 모은 거였잖아요. 상민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형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약속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도 기뻐하실 겁니다. 검사님. 상민 씨가 저를 봤습니다. 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를 되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빨리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형은 영원히 횡령범으로 남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피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유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검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미진은 많이 여유어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해서 상민 씨한테 드리려고요. 상현이가 하려던 일을 돕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다면 상현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17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은 모두 반환할 겁니다. 불법으로 모은 돈이니까요. 그리고 제 것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재단이요? 네. 상현이 이름으로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요. 유미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상현이가 지키려던 가치를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배상현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유미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긴 속죄의 시작이죠. 한 달 뒤 저는 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장 검사로 승진한다는 거였어요. 축하합니다, 한 검사님.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선배님 생각이 났거든요. 선배님, 저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돌아오지 못하시죠. 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더 빨리 알았다면, 선배님이 실종됐을 때 더 깊이 파고들었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7년 전, 저는 대학생이었고 선배님이 횡령범이라는 소식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의심하지 않았죠. 미안합니다, 선배님. 후배로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상민이었어요. 검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날 저는 상민 씨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철거됐던 구청사 별관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던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래요. 상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한쪽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년과 용기. 이곳을 기억하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배상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형을 기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희망이 자라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저는 표지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선배님이 남긴 메시지네요. 네? 청년과 용기. 선배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가치잖아요. 상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한테 전해지는 거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검사 생활 30년,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배상현 선배 사건만큼 가슴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완공된 지 몇 년 됐고 이제는 활기찬 공간이 됐더군요. 젊은이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카페에서는 창업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세미나실에서는 강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 섰습니다. 벽면에 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청년과 용기. 그 아래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정직과 용기로 진실을 지킨 곳 배상현을 기리며 세워졌습니다.
1997년 그는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기억하며 청렴하고 용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동판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배님 보고 계세요? 선배님이 지키려던 가치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젊은 창업가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대학 선배님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정직했고 용기 있었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오해했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키셨어요. 멋지네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선배님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저는 센터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2층에는 장학재단 사무실도 있었어요. 유미진이 만든 배상현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매년 2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재단 이사장님이 열정적이세요. 직접 학생들 면접도 보시고 상담도 해주시거든요. 저는 유미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선배님, 미진 씨도 이제 평안해 보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난간의 기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오가는 사람들,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선배님이 지킨 세상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됐어요. 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걸 모두가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그리고 저한테도 검사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배님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환하게 웃던 모습, 후배들을 아껴주던 모습, 정의롭고 따뜻했던 모습이요. 편히 쉬세요, 선배님. 당신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년퇴직 후에도 저는 가끔 센터를 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어느 날 배상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님,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았어요. 이제 귀국합니다. 축하합니다. 형도 기뻐하실 거예요. 형 덕분이에요. 형이 남긴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민은 귀국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렴 윤리를 가르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유미진도 계속 장학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매년 더 많은 학생을 도왔고 배상현의 이름으로 상도 만들었죠. 청렴 용기상이요. 올바른 일을 위해 용기 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상현이가 보여준 그 용기를 기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17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변화들. 배상현 선배는 죽었지만 선배님이 남긴 메시지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청렴과 용기.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선배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80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센터 준공 10주년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무대에 서서 저는 말했습니다. 배상현 선배님을 기억합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분이요. 청중석에는 젊은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주세요. 정직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배님 보고 계시죠? 선배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지를요. 배상현 선배님, 당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청렴과 용기의 상징으로요.